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섰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한국을 첨단 산업 세계 공장으로 만들고 고용 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민주당 장기 정권 시대를 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연상하게 하는 구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설지 또 대구에서 낙선한 김부겸 의원의 도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 그리고 처음으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 고용 안전망 유지와 디지털 신성장 동력 등을 기축으로 한 한국판 21세기형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연설 내용 들어볼까요?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 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정치회 정코너 황혜진 네.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적 뉴딜 뭐죠? 좀 간단히 정리하면? 총체적인 사회, 경제, 또 특히 고용과 복지 정책의 큰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지금 들으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우선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고용보험이요.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한 2,800만 정도로 보는데 모두에게 적용될 고용보험제도의 기반을 닦겠다, 임기 내에 닦겠다 이런 얘기죠.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그런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관련해서 사각지대 해소 과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임기 내에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영업자 부분이죠. 자영업자들 고용보험이에요. 예.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들이 사실 이게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이게 고용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소득 노출, 예. 그런 것도 있고 자기 돈을 내야 능력이 되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일반 노동자 같은 경우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회사가 반내주고 그렇죠. 본인이 반내주고 예.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국가가 반을 내줄 건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얘기가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문제는 굉장히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들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주로 이제 고용 문제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기반 시설 건설 등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이 새로운 이 도전의 첨단 산업의 세계적인 기지를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구상을 얘기했죠. 예. 자, 이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네. 물론 이 어떤 주제 자체가 굵직하기도 하지만 이 뉴딜이라는 것이 원래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써가지고 장기 집권의 어떤 기반을 만든 정책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2차 대전 직전 1929년에 이제 미국에서 대공황이 나서 전 세계 대공황이 퍼지죠. 그러면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서 이제 파시즘으로 가고 나치즘으로 가고 공산권에서는 이제 러시아 혁명 후에 강고한 이제 그 소비에트 체제가 나오는데 뉴딜 정책이라는 게 대공황 이후에 이제 공화당 정권이 무너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국가가 벌려서 일단 수요를 만들어서 불황을 그렇죠. 탈출하고 뭐 우리 저 역사 시간에 배우지만 사회복지 특히, 정책하고요.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들 특히 이민 유색인종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해서 복지망을 만들죠. 그래서 이때 뭐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같은 그 노동 3권, 실업범, 빈민구제제도 같은 그 미국의 현대 복지제도의 근간이 다 만들어진 네.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뉴딜을 연구 분석하는 학자들이 이때 미국의 정치의 지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이후로 민주당 쪽이 한 20년 이상 그렇죠. 집권을 했단 말입니다. 뉴딜로의 혜택을 입은 예. 노동자들, 사회 취약계층,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강고하게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되면서 당시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 남부가 지지 기반에서 민주당이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만들면서 이른바 뉴딜 연합, 다수파 연합이 만들어지면서 미국 민주당이 2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하게 되죠. 그 당시 물론 루즈벨트의 이 정책을 놓고도 뭐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그런 비난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그 정치권하고 학계에 유행하는 책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한 책이 있는데 미국의 정치학자 크리스티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뭐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느냐 이런 제목인데 영어 제목은 좀 다릅니다만 뉴딜로 민주당 다수파 연합이 뉴딜 연합이 만들어졌고 장기 집권을 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을 분석한 책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민주당의 전략통이라고 불리는 이철희 의원이 번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읽어본 모양이라 이것도 무슨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거기서 추측도 있죠. 가져온 거 아닌가요, 혹시? 근데 좀 이렇게 연어는 좀 문재인 대통령은 좀 이게 사연이 좀 됐죠? 이 말씀. 있었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네. 이것이 한국의 경우도 비슷하게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장기적으로 확고히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럼 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까지 그렇죠. 뭐 원머 심려가 있으면 예. 이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그 전에도 이런 말을 2012년 총선 때도 그 루즈벨트를 자기의 정치적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링컨 이길 말인 것처럼. 근데 지금 민주당 이번 총선을 보면 민주당이 과거 수도권, 충청권 이런 데서 특히 연령으로 보면 50대까지 상당히 과거에 좀 취약하거나 그 보수 정당과 호각세를 이루던 지역에서 지지 기반을 굉장히 압도적으로 넓혔다 이런 분석이 있죠.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뭐 미국의 복지 시스템 기준을 처음 만든 대통령으로 존경하는 그 자기의 롤모델이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꼭 어떤 선거나 지지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지금 그 황 기자 말씀하신 거는 옛날부터 과거부터 정치적 소원 사업이자 어떤 정치 철학의 일환이라는 어떤 해석도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왜 루즈벨트를 롤모델로 삼느냐 하니까는 뭐 진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도 그게 대결 방식이 아니라 국가를 통합하면서 이끌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말이죠. 모범적인 말인데 그러면서 이런 한국형 뉴딜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그리고서 낙선에서 좀 잊혀졌지만 따라서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뭐 한국형 뉴딜 기획단도 만들려고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당장은 이제 급한 고용 문제, 정치 문제, 그다음에 사회 안정망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데 방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공황 시대 그 루즈벨트의 그런 그랜드 디자인, 그 자본주의 역사를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당시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역사를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그 사회적 안정망, 고용, 그다음 복지망 이런 것을 갖추는데 상당히 성공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민주당 정권 혹은 문재인 정권 이후에 민주당 정권의 그 오랜 지지 기반, 장기적인 집권 기반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범진보가 상당히 우월한 정치 지형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그 말씀에서 얘기가 나오죠. 더 주목되는 게 과거에 지금 이번 선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선거로 인해서 진보와 보수의 어떤 주류가 바뀌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랑 맞물려서 이게 더 주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뉴딜 저게 범상한 말이 아니다. 이게 그 이해찬 대표가 진보 10년, 20년 집권 플랜도 가끔씩 얘기하는데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죠. 그래서 보수당이나 언론 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학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이슈를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뭐 한때는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가 됐다. 우리 사회의 주류가 범진보가 된 거 아니냐. 심지어는 뭐 일본의 정치를 빗대서 일본은 자민당이 1이고 나머지 야당 다 합쳐도 0.5인 것처럼
진보가 1이고 보수가 0.5인 범보수가 0.5인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니야 이런 주장이 많은데 지금 그 분석은 엇갈려 그 말씀하신 거랑 범진보 다수파 시대가 됐다. 예. 이게 장기적인 그 트렌드가 될 트렌드냐 거다. 아니면 코로나 같은 일시적인 어떤 그렇죠. 현상으로 이렇게 해서 여당이 이긴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리죠. 분석이 있죠. 그래서 예. 이제 총선 이후에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투표 분석, 지지율 분석 같은 걸 하면서 범진보가 다수파가 됐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이번 역사적 승리는 정치 지형이 구조적 장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선거라는 그런 증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거고. 쪽이 있고. 네, 반대로 네, 반대로 말씀하셨지만 미래통합당이나 보수 언론 이쪽에서는 운동장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범보수가 한 41% 얻었는데 네. 이게 소선거구제에서 일어나는 승자 독식 때문에 의석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렇게 그런 보이는 것이지. 것이고 결코 예. 네, 그리고 보수가 잘못했지만 그것은 코로나 사태의 특수성, 막말 사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부재, 공천 파동, 탄핵을 인정 안 하고 그다음에 극우로 달려가고 태극기 부대, 보수 유튜버, 극우 유튜버, 막말 이런 거에 휩쓸려서 가서 이렇게 진 거지. 이게 결코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이 진보의 아니다. 운동장 자체가 바뀌고 프레임, 틀, 판이 바뀐 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고 뭐 팽팽하죠. 근데 주류가 바뀌었다는데 어떤 주요 논리 중에 하나는 네. 50대를 많이 얘기해요. 50대. 그러니까 50대가 과거의 50대는 과거 선거의 50대는 굉장히 보수적인 쪽이었는데 네. 이번 선거의 50대는 옛날에 386, 소위 386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50대가 되면서 50대의 지형이 진보로 바뀌었다. 뭐 이걸 굉장히 운동장이 바뀌었다는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분들이 세대별로는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당시 연령별로 보면은 이제 40대가 반반 보수 진보고 예. 50대, 60대 이후는 보수가 더 셌죠. 예. 그 이하 연령대는 진보가 좀 세고. 그런데 지금 50대에 보면은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사를 분석하면요. 예. 비례대표 정당 투표한 걸 보면 이제 정당 지지율 이걸로 보는데 50대 유권자 34.3% 미래한국당 지지. 더불어민주당이 50대에서 30.3. 그렇지만 정의당이 12, 예. 열린민주당 4.9를 하면 군소정당이 이제 몇 개 보수 군소정당이 있지만 50대 유권자의 한 절반 가까운 49.2%가 범진보를 지지했어요. 예. 그 전에 50대랑은 다르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50대라는 게 이른바 586, 예. 80년대 민주화 시기 전두환 정권 당시 민주화 운동을 같이 겪은 세대라 나이가 들어도 보수화가 덜 된다. 물론 보수화 효과는 있지만 연령 보수화 효과가 작용을 덜한다. 그 당시에 그 세대 코호트 효과라고 그러죠. 한 세대가 겪었던 강렬한 정치적 경험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 세대가 계속 자라면서 60대가 돼서도 상당히 그전 60대보다는 다를 것이다. 진보적일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령별로 보면은 보수 세력이 굉장히 불리해진 거죠. 앞으로 향후 그런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기 아닌가요? 때문에 만약 이제 그렇다면. 보수당 예.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보수의 재건 논의를 할 때 자 이렇게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보수가 재건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 자체가 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거기 보수적인 아젠다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복지 정책이나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정책, 노동보호 정책, 여성권리 신장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그 이른바 자유주의적 신자유주의 논리로 계속 이걸 비판하면 지지 세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의문의 지점이 생기는 거죠. 고민이 많을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겁니다. 네. 보세요.